자,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 문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유럽 문명의 역사를 그리스에서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유럽 문명의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의 뿌리를 그리스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워 나가시는 게 유럽 역사의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유럽사를 배울 때는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속 세계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사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다 알죠. 여기가 우리나라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유럽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위치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 문명은 요 빨간 박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형성을 천천히 볼 텐데 일단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그리스의 에게 문명이라는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게 문명은 우리 세계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이 문명들보다 조금 뒤늦게 발전한 문명이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교류하면서 발전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로부터 문명이 시작돼서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미케네 문명 이런 순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이 이제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그리스 문화권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 헤라클리온 써 있는 요 부분이 크레타 섬이고 저기서 이제 그리스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걸로 여겨져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 더 오래된 문명이 그리스 문명권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리스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크레타 문명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본토로 옮겨가서 미노와 미케네 문명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요 크레타 미노와 미케네 문명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명들이 기원전 1200년경에 멸망을 하는데 왜냐면 어, 이 그리스 문명은 기본적으로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중해에 굉장한 해상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해서 이 바다 위에 그러니까 일종의 해적이죠.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막 그리스를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명이 기원전 120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기원전 800년경까지 한 400여 년의 시간 동안은 이렇다 하게 그리스 문명을 연구할 만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연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그리스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이런저런 기록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 시기에 이 기원전 1200년경에 그리스 문명을 무너뜨린 해상 세력을 보통 두 개의 세력을 얘기를 많이 해요.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를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중요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원전 8세기경에 다시 그리스 문명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그리스 여기저기에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여기까지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 문명권 자체가 굉장히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바다 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상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해적이죠. 해적 같은 페니키아 뭐 헤브라이 이런 세력들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암흑의 시대가 지나서 기원전 8세기경부터 여기저기에 도시 국가를 세우면서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 문명을 기원전 1200년경에 무너뜨렸던 해상 세력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어떤 세력인지를 봐야 될 텐데 페니키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바다 위에서 해상 활동을 했었던 그런 민족이고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되기도 해요. 근데 페니키아를 우리가 진짜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페니키아인들은 바다 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격적일 때는 침략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역 활동도 활발하게 많이 해요. 우리 아마 기억날 거야. 우리 4대 문명의 공통점 배울 때 문자를 무역에 쓰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죠? 상인들이 문자를 많이 쓴다고 했었잖아요. 페니키아는 활발한 상업 활동을 했던 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페니키아인들이 문자를 잘 썼어요.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문자인 이들의 문자가 오늘날의 알파벳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왜 알파벳이 알파벳이냐면 보시면 어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 문자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게 오늘날의 A, B, C인 거야. 근데 알파, 베타라 그래서 알파벳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이 페니키아인들이 문자를 활발하게 썼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문자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페니키아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니키아 문자가 이렇게 그리스 문자, 라틴 문자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와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잖아요. 요거의 기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문자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알파벳에 대해서 쉽게 착각을 하는 게 영어의 문자만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 유럽의 각국의 언어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언어는 다르지만 다 뭘로 쓰여져 있어요? 다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알파벳은 사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문자인 알파벳, 이 알파벳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의 언어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페니키아, 알파벳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헤브라인은 왜 중요하냐? 이 헤브라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옮겨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비드 왕, 솔로몬 왕. 그 혹시 솔로몬 왕이 그 왕이에요.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왜 솔로몬의 지혜 이래가지고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그런 재판을 내리죠. 그러면 두 어머니가 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그럼 저 아들을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이때 여기에 반대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왜냐면 진짜 어머니라면 반이라도 갖겠다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 반으로 가르면 죽을 게 뻔하니까 내 아들이 생명이라도 지켜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 반으로 가르라는 명령을 반대했을 것이다. 어,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고 성경에도 나오죠. 이제 다비드 왕 솔로몬 왕 때 번영을 하는데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왕국, 유대 왕국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요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종교예요. 제가 방금 다비드 왕, 솔로몬 왕이 성경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이 유대인 헤브라인들이 옮겨왔다는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요 보라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요 지역을 가나안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굉장히 농업이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헤브라인들의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앙은 절대 믿지 않고 오로지 야훼라는 그 신 하나만 믿는. 근데 이 유일신 사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크리스트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믿잖아요.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도 알라신 한 분만 믿고 이런 식으로 유일신교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고 심지어 사실은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고요. 크리스트교는 유대교 자체에서 탄생을 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이 두 가지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유대교와 공유해요. 여기 보시면 구약 성서를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경전으로 함께 인정하는 종교 문서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서도 경전이고 크리스트교에서도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는 유대교에서 탄생한 종교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3대 종교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잖아요. 오늘날 3대 종교 중에 2개의 종교에 영향을 끼친 종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교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의 알파벳, 그다음에 헤브라인들, 유대인들의 유대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유대교에서 탄생한 종교가 크리스트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사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게 이슬람교의 교리를 보면 이슬람교는 예수를 인정해요. 예수를 중요한 예언자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둘 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알파벳, 헤브라이의 유대교, 특히나 유대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최초에
크레타 민호와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 문명에서 있었다가 이들이 이 페니키아 헤브라이 해상 민족의 활동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페니키아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알파벳을 발전시키고 헤브라이인들이 유대교를 발전시키고 이 유대교가 나중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원전 800년부터 폴리스 그리스 문명이 다시 시작되면서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폴리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의 시기, 페니키아 헤브라인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를 그리스를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800년경부터 다시 그리스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인들은 도시국가를 만드는 형태로 성장을 했어요. 그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폴리스들은 각각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는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리스 본토 안에도 굉장히 산이 되게 많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넓은 평야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국가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는 거죠. 섬에 있거나 아니면 육지에 있어도 산들로 갇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폴리스들은 굉장히 각각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폴리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보여요. 어떤 나라는 민주정이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몇 명의 귀족들이 다스리기도 하고 이런 걸 과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치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시 국가들이 그리스에 있는 거죠. 올림포스, 코린트, 타린스, 스파르타, 뭐 테베, 아테네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하나가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 하나의 나라고 인천이 하나의 나라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볼 나라는 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정도를 좀 중요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학교 같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 학교도 여러 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우리 다 같은 학교라는 인식은 있잖아요. 교복도 같이 입고. 그런 것처럼 이 도시국가 사람들도 여러 개의 폴리스들,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폴리스다, 하나의 그리스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폴리스 도시국가들로 나눠져 있지만 마치 우리가 여러 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다 같이 우리 학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 개의 폴리스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지만 우린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우린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라는 생각을 더 이렇게 장려하고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신앙도 올림푸스의 신들을 숭배했고요. 그래서 다신교예요, 이 신은. 그래서 그리스에 보면 실제로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올림푸스 산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푸스 저 꼭대기 위에 그 위에 여러 명의 신들이 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올림푸스 신앙을 여러 폴리스들이 같이 믿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림 잘 봐두세요. 이 그림들 보면 사실은 이게 올림푸스의 신들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냥 보면 그냥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죠. 이것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다 같이 공유했고요. 자신들을 헬라스라고 부르면서 우린 다 같은 그리스 공동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뭐 너는 3반, 너는 4반 이런 식이지만 우린 다 같은 학교이듯이 너는 아테네, 너는 스파르타, 나는 테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폴리스지만 우린 다 같은 그리스인들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다 이렇게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림피아 대제전이라는 걸 해요. 올림피아 대제전. 오늘날에도 비슷한 스포츠 행사가 있죠. 올림픽. 이 올림피아 대제전이 오늘날 올림픽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이 올림피아 대제전을 통해서 그리스 전체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데 이 올림피아 대제전은 당시에도 스포츠 행사였어요. 스포츠 행사. 그래서 뭐 달리기, 뭐 멀리뛰기, 복싱, 뭐 이런 뭐 원반 던지기 이런 스포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폴리스들 간의 전쟁이 있었어도 잠깐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폴리스지만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 이런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스포츠 행사를 벌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서로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올림픽 할 때만큼은 우리가 다 같은 똑같은 인류이다. 이런 의식을 다지기 위해서 올림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 이런 생각을 다지기 위해서 올림피아라는 행사를 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올림피아 행사를 했었던 기록들이 이렇게 그릇에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 도시 국가들의 보통 구조를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가장 좀 그
도시국가에서 좀 높은 지대, 좀 산에 있는 지대는 그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보통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신전이 같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폴리스의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폴리스에서 더 중요한 건 아크로폴리스보다는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고라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아고라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고라는 어떤 곳이냐면 어 일종의 광장이에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 아니면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면 어디 가요? 뭐 마라탕도 먹으러 가고 카페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모여 있는 길거리가 있죠. 그런 데를 아고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고라는 평소에는 말 그대로 생활 공간이에요. 여러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사는 시민들도 있고 물건을 사러 나온 시민들 또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하러 카페에 나온 시민들 그런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카페 가면 뭐 해요? 친구들이랑 그냥 딱 커피만 마시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커피 놓고 홀짝홀짝 하면서 뭐 해요? 대화하잖아요. 대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누가 누구랑 사귄다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걔가 누구 좋아한다며 너 걔한테 고백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무슨 연예인 얘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오만 잡담을 나눌 거 아니에요. 아고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도 사고 놀기도 하고 어른들은 술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폴리스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지금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서 아니면 카페에서 야, 너는 누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대통령 후보들을 조금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정치적인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고라에서는 어떤 정치적 사안이 생기면 민회가 여기서 열려요. 그래서 어, 정치적으로 민주정을 운영하는 폴리스들은 중요한 결정할 일이 생기면 그 나라의 시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민회를 열어요. 이 민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하는데 그 민회가 개최되는 곳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그래서 아고라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놀기도 하고 잡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다가 그 폴리스에 중요한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이 아고라에 모여서 민회를 개최해서 자신들의 뜻을 나누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회가 개최되는 공간이고 또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이거를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아고라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는 여러 폴리스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폴리스를 주목해서 볼 거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근데 왜 이 두 개를 주목해서 보냐면 일단 이 둘이 가장 세요. 가장 세고 그다음에 이 둘이 서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서 보는 모습들을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아테네부터 볼 텐데요. 아테네는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원래는 아테네도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몇 명의 귀족이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귀족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귀족정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아까 처음엔 왕정, 그 다음에 귀족정.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제 민주정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텐데 어, 여러 개의 폴리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 폴리스들끼리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서 중장보병이라는 사람들이 활약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중장보병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장보병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중장보병이에요. 근데 이제 중장이라고 하는 건 보병은 걸어다니는 병사를 보병이라고 하고요. 중장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무거울 중자야. 그래서 꽤 무거운 무장을 한 그런 병사를 중장보병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창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패, 투구 이런 전투에 필요한 이런 무장을 하고 있는 병사가 중장보병인데 중장보병의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중장보병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장들 있죠. 무기, 방어구 이런 것들을 자기 돈 주고 직접 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폴리스들끼리 전쟁이 났어요. 어떤 다른 폴리스가 아테네를 침략했어요. 그럼 아테네의 중장 보병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그 침략형 폴리스를 쫓아냄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했어. 그러면 중장 보병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중장 보병들은 기본적으로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내 돈 들여서 산 무기로 내 목숨 바쳐서 내 나라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무기로 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단 말이야. 그럼 이 나라는 누구 거야? 내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중장보병으로 전투에 나섰던 평민들 사이에서 무슨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재산 들여서 무기 사서 우리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데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우리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다른 나라랑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전쟁을 끝맺으려고 이제 전쟁을 끝내는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중장 보병들의 의견을 한마디도 안 듣고 중앙 정부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중장 보병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목숨 바쳐서 싸웠는데 내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어버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 무기를 사서 내 목숨 바쳐서 지킨 내 나라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내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민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고, 그래서 이 중장보병의 활약 덕분에 민주정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주정이 조금씩 발전하는데 처음에 첫 단계는 솔론이라는 개혁가가 이제 금권정이라는 개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솔론이에요. 그래서 금권정은 뭐냐면 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은 동하는 그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돈을 얘기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금권정이에요. 그래서 평민이어도 재산에 따라서 정치 참여가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 뭘까요? 어느 정도의 재산이 기준이 되겠어? 이렇게만 문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갑부들만 이 정치 참여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중장보병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를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장보병 참여가 가능하냐? 중장보병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를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에 따른 정치 참여가 허용되었다. 그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또 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인데 음, 클래스테네스는 원래는 기존의 귀족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귀족정 유력 가문들을 약화시키고 500인 협의회라는 걸 창설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500인 협의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국회도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지역별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500인 협의회고, 이 500인 협의회가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500인 협의회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도자기 파편에 가장 독재할 것 같은 인물을 뽑는다고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주의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반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공산주의의 북한이랑 전쟁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이랑 싸웠으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우리랑 싸운 쟤는 우리의 반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진짜 반대는요,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주의를 한자로 보면 이게 백성민자고 주인주자예요. 모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계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정반대는 딱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독재죠, 독재.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반대는 독재고,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독재를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독재를 몰아내는 시스템을 만든 게 클레이스테네스예요.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이렇게 도자기 깨트린 조각을 도편이라고 해요. 이게 도편이 도자기를 깨트린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지금 봤을 때 아테네에서 가장 독재할 것 같은 인물들을 사람들이 새겨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이 한 70년 정도 쫓겨나 있어요. 70년 뭐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도편 추방제에서 쫓겨난 인물은 일정 기간 동안 아테네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상 추방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재를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도편 추방제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편 추방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클레스인데요. 페리클레스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투구를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장군이에요. 장군이고 아테네가 나중에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이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다음에 수당제를 실시해서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제 법적으로 보면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됐어요. 클레스테네스 때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려면 어떤 민회가 열린다. 그럼 민회에 참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 일당이 그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치에 참여할, 민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도
민회에 참석하러 나가면 그날 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날 굶어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민회에 참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일을 하겠죠. 내가 오늘 일을 못하면 오늘 굶으니까.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나랑 내 가족들이 굶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민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할 거란 말이죠. 페리클레스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정치에 참여시켜야 민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오늘 일 안 하셔도 괜찮다. 저희가 일하시는 만큼의 수당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수당을 주면 부자들은 억울하겠죠. 왜 우리는 수당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시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민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수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당제예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수당제의 실시로 봐요. 이 그리스 시대에는. 그래서 수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일을 그날만큼은 하지 않고 민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당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하지 않아도 민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민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이게 수당제 실시고요. 수당제를 실시하면 민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무한정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당제 실시를 위해서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이다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아테네 시민인 경우에만 시민으로 인정해서 민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당제를 실시하되 수당제를 실시해서 민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아테네 시민으로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아테네 시민인 경우에만 시민으로 인정하고 민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테네 민주정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일단은 공직은 추첨을 통해서 맡겨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 공직이 있잖아요. 뭐 장군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은 추첨을 통해서 맡기는데 임기가 1년이에요. 임기가 1년. 왜 추첨을 통해서 맡기냐면 보세요. 일단 추첨을 통해서 맡기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자리를 평생 해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내 다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다음 사람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추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혹은 내후년에는 언젠가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공직을 맡기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가는 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테네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아고라에서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네가 공직자가 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은 추첨을 통해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장 공평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민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이 민회가 열리는 공간이 바로 아고라라고 했었죠. 아고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고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회가 열린 공간이 아고라다. 그다음에 외국인, 노예, 여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